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나란히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은 95분간 이어진 첫 회담에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빈 환영식이 끝나고 회담장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게 양국 모두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영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에이펙 단체 사진을 찍을 때와 달리 시진핑 주석도 이 대통령과 같은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메고 화답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두 나라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95분간 이어진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빈 만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为中韩两国繁荣昌盛、人民幸福美满，为李在明总统和在座的各位朋友的健康，干杯！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과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의미한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와 계약 등 총 7건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스와프를 맺고 초국가 스캔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 등인데 이 대통령은 이런 민생을 위한 조치로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은 회담 내내 경제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해각서와 계약 등 모두 7건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 4천억 위안 규모로 원 위안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5년 전 맺은 80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협정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이를 연장한 건데 양국은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위주로 불거진 전화금융 사기 등 이른바 스캠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가 스캠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 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 실버 경제 분야 협력과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도 맺었습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양국 간 서비스 무역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한중 관계를 오래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의 힘을 모을수록 양국 국민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希望两国多开展青年交流活动，让中韩友好事业世代相传。 한중 정상이 민생 회복의 뜻을 모은 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 활성화 필요성에 서로가 공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에 바라는 속내를 피력했습니다. 에이펙 의장국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진 국제무대에서 존재감도 키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선 상견례 성격의 덕담이 오갔습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祝贺韩方成功举办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시진핑 주석의 비공개 회담 발언엔 뼈가 있었습니다. 먼저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고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임 정권의 미일 쏠림 외교나 과거 사드 사태로 인한 관계 경색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 방한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협중 시위 등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론과 민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동향을 억제하자는 대목입니다. 에이펙 주최를 계기로 아태 자유무역지대와 공동체 건설에 함께 나서자며 미국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열린 폐막식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중국에 넘겼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11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中方愿以担任明年东道主为契机，同各方携手构建亚太共同体。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에이펙에서 존재감을 키운 시진핑 주석.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내년 회의 땐 반미 색채가 짙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공식 환영식을 열고 고급 바둑판과 자개 쟁반을 선물했습니다. 시 주석 취향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의 호위 속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태운 훔치 리무진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대를 받으며 사흘 전 한미 정상회담장과 같은 장소인 경주 박물관으로 두 정상이 나란히 들어가고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어 애국가 연주와 참모진과의 상견례 등 공식 환영식이 치러졌습니다. 선물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선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 취향을 고려해 최고급 소재인 곰비자 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이 전달됐습니다.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나전 기법으로 만든 자개 쟁반도 준비했는데 오랜 역사를 공유한 한중이 우호 관계를 계승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시대 금관 모형을 건네며 마음을 훔쳤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도 적극 선물 외교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박 3일이었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개별 영접과 당일 만찬, 그리고 의장직 인계와 환영식까지 두 정상이 모두 4번을 마주할 만큼 밀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시 주석 방한으로 한중 관계 복원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답방도 서둘러 추진해 신속히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2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걸 끝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걸 약속했고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창조 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는데 문화창조 산업이 에이펙 정상 문서에 명시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주선언 채택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 결론에 대한 국회 협조 여부를 두고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된 직후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력과 실용 외교를 보여준 역사적 행사다. 의장국 리더십이 돋보였다며 후속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주선언이 시장 자율성을 살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경제 체질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는 연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출 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제공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승인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관련 협정도 손보겠다며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에 특별법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성, 재정 여력,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등 우리와는 다른 미국 측 입장이 나오고 있는 점도 꼬집으며 이면 합의를 했다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안 세부 평가와 법안 처리 속도 등을 놓고 여야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 훗날을 기약하며 경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막판까지 러브콜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말 대신 행동으로 거부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요했습니다. 비핵화 조건 없는 대화는 가능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경주로 향하던 길목에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What can the U.S. offer him at this point? Well, we have sanctions.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당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이면엔 북미가 마주 앉던 6년 전과 달리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맹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을 뒷배삼아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핵무력 체급을 더 키우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회동이든 회담이든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아닌 압박에 끌려가듯이 회동에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훗날을 기약하며 경주를 떠났지만 당장 대화 생각이 없는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전쟁 등으로 북핵 문제가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까지 지원받는 지금을 호기로 삼아 북한은 대화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극도로 제한됐던 우리나라의 핵연료 사용이 어디까지 가능해질지 관심입니다. 핵 폐기물 처리는 물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연료인 우라늄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농축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원전 26기를 돌릴 핵연료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러시아산이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도 문제였습니다. 재처리가 불가능해 1978년부터 지금까지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2만 톤 가까이가 임시수조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식은 퓨렉스라 불리는 습식 재처리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막혀 있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회로로 선택한 게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입니다. 순수 플루토늄을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폐기물 양을 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것도 일부 공정만 허용된 상황입니다. 농축도 20%를 수준으로 저농축, 고농축 우라늄으로 나뉘는데 군사 목적이 아닌 원전용 저농축이라도 직접 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게 그동안 한국의 수건이었습니다.
어떤 시설, 어떤 규모로, 어떤 1년에 얼마만큼 생산할지 이런 포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미국이 사전에 다 장기 동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하는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된다면 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과 SMR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고 일반 원전보다 고농축된 핵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핵 잠수함은 군사용인 만큼 평화적 사용 목적인 한미 원자력 협정 범위를 넘어섭니다. 정상 간 큰 방향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실제 핵연료 사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후속 협의에 달렸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람 말과 갭투자 의혹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니 빨리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해주는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끼를 김정은에게 던졌습니다.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him, and I was.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재판 중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를 적은 메시지가 본회의장에서 포착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은 순간 뇌물이라며 김영란법 위반과 묶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신했다고 감싸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경주에서 최종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We face the important task of concluding the discussions of APEC 2025 and preparing to translate them into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leaders' meeting.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 김현직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현직 부속실장이 출석하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수행을 위해 오후 2시에 떠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질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명분 쌓기용이며 사실상의 출석 회피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마치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축의금 논란 등으로 야당은 공세를 강화했지만 최 위원장은 무경쟁 주관을 선언한 민주당의 기조에 발맞춘 듯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국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으면서 한미 정상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That's the only American president that's really a great tribute to our country, not to me. 북한은 트럼프 방한 당일에도 북미 대화에 대한 대답 대신 핵 무력 과시로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방한 하루 전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핵 무력을 실용화하는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석 달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애초 약속한 전체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만 현금으로 하되 이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눠서 투자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날카로운 정책 질의는 묻히고 정쟁만 유독 도드라졌던 3주였는데 의원들 스스로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총평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사법부 수장은 인신공격성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여야는 입씨름으로 허송세월합니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는 거냐고요. 정쟁과 고성, 막말 끝 파행.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3주는 이런 나쁘끄러운 장면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조롱 대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나간 자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차지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막판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중심에 섰습니다. 과방이 나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과방위는 민의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국감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동안 숨차게 싸워왔던 시간을 돌아보는 성찰의 수행을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양당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약속은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물론 묵묵히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긴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국감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묵살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생명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현행법상 규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선관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감 스타가 되어야 할 이들을 뉴스 밖으로 밀어내고 국감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킨 건 안타깝게도 양당 동료 의원들입니다. 화제성을 노린 일부 의원들이 쇼츠 만들기에 여념이 없던 사이 진짜 빛나야 할 국회의 3주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F학점 국감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냉정한 평가, 여의도가 뼈저리게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심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특검의 구형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점도 속도전이 가능한 배경으로 꼽습니다.
재판부의 속전속결 심리 진행과 더불어 재판장의 법정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최대 4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까지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부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건 이론은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더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굵직한 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인 원희룡 전 장관까지 소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는 8일 현직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세훈이가 거짓말장인지 내가 거짓말장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11월 8일 날 10시에 특검에서 대질신문합니다. 오세훈이가 하도 거짓말하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명 씨와 진술이 엇갈리자 특검이 대질신문 신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친윤중진 권성동 의원까지 정치, 종교를 가리지 않는 특검의 칼끝이 야권의 유력 정치인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에도 이 사건이 언급됐는데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당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윗선 소환 여부가 주목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검이 최근 지난 정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직전 검찰 지휘부가 줄줄이 불려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유명 베이글 카페 업체 20대 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해당 업체 사업장에서는 1년 만에 직원 산재 신청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일하던 관리직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숨졌습니다. 유족 등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즉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때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로사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더라도 모두 과로사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이하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망 신청자 3,002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59명만 산재가 승인됐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베이글 카페 업체 직원의 경우 부검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산재 발생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작년 해당 업체 전체 사업장의 산재 승인은 29건으로 2023년 12건과 비교해 2.4배 많았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잦았던 SPC 삼립의 지난해 산재 승인 11건과 비교해도 2.6배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전 직원을 상대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또 휴가 휴일 부여가 적절한지 확인해 20대 청년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조만간 개편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통계를 폐지하자고 하고 야당은 왜 없애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률 통계를 조사해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시의성이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가 반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통계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도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을 통계에 돌리고 있다며 통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증거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간 동향을 조사하되 발표하지 않는 방향,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국토부 장관은 일단 통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만약에 그것마저 없으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간 동향의 개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만약 통계가 폐지된다면 민간업체 통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며 K푸드 수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넘어 최근에는 다양한 식품군이 새로운 한류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을 향한 식품 한류 현장을 오동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람객으로 붐비는 국내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장. 매콤한 떡볶이부터 살이 꽉 찬 게살까지 다양한 맛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스류 관심 많아가지고 소스 좀 많이 먹었습니다. Kimchi, the soups, stews. I haven't found anything I don't like yet. 올해 푸드위크 코리아에는 42개 국가에서 950개 회사가 참여해 1,500여 개 부스를 차렸습니다. 42개국의 89개 업체 해외 바이어와 230개의 국내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함께 열려 K푸드의 해외 진출을 후원했습니다. And then, since K-pop, K-drama is trending, there is demand for Korean products. And even Japanese restaurant, they use gochujang as a hidden ingredient in their 올해 들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84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2016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로 K푸드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 불고기 등 전통 한식을 넘어 라면과 김 등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각각 24.5%, 14% 늘며 전체 K푸드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식품은 건강하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기술인 푸드테크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K푸드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 한국 영토를 확장하는 거다. 그래서 수출은 이제 한국 식품 영토 확장, 이렇게 208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식품 수출을 하거든요. 이걸 더 강화해서 더 많은 나라. 올해 K푸드 수출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법안과 예산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빠르게 전 세계 내 식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 합정동에서 승용차가 주차장 변압기를 들이받아 불이 나고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원주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적재함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승용차를 향해 연신 소화기를 뿌립니다. 오후 5시 50분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버스 옆으로 오더니 그냥 와가지고 폭발음이 두 번이나 팡팡하게 엄청나서 크게 불빛이 했거든요. 60대 운전자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인근 건물 25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로 한복판,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승용차와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서울 미근동에서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하남요금소 쪽을 지나던 공항버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라 손님은 없었고 운전자도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적재함이 50대 하청업체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덮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 그냥 깔리셨던 것이고 심정지였다가 나중에는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날 다른 작업자는 콘크리트 타설기에 맞아 골절상을 당했는데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크레인으로 토사를 운반하던 중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월요일마다 기온이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흘 정도 추위가 이어지다 풀리는 사만사온의 형태를 반복하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비가 지난 뒤 날씨가 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밤사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강한 북서풍이 유입돼 기온을 다시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사냉각 현상이 더해지며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지난주보다 더 내려가 올가을 최저를 기록하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른 초겨울 날씨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10월 중순 이후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이번에도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예년보다 춥다가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최근 주 초반은 춥고 중후반은 날씨가 온화해지는 일종의 사만사온의 날씨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철로 갈 때 보통 나타나는 패턴으로 북서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추위를 몰고 온 뒤 사흘 정도 지나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아침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계절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젠걸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겨울이 시작하는 12월까지 온화한 날씨와 차가운 날씨를 주기적으로 오가겠다며 당분간 큰 기온 변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대전에서 마무리했던 LG가 홈 구장인 잠실에서 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우승의 공로를 팬들에게 돌리며 2년 만에 왕좌를 되찾은 기쁨을 안방에서 만끽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LG 안방구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수들은 우승을 확정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한박웃음을 짓고 팬들은 환호합니다. LG 트윈스윈스 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을 대전에서 확정하면서 아쉬워할 팬들을 위해 잠실 홈에서 다시 우승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행사표가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되면서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찼고 선수들은 입구에서 직접 응원 수건을 선사했습니다.
이거 박혜민 선수랑 고은영 선수가 나눠주고 있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선수들은 관중을 향해 사인볼을 던지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팬들은 응원가로 화답했습니다. 타자와 투수, 역할을 바꾼 선수들의 미니 경기도 펼쳐졌습니다. 뒤바뀐 포지션에 웃음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팬들의 응원은 실제 경기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잠실 하늘을 수놓고 샴페인 샤워를 하며 우승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승리의 여운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선수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감독님, 프런트, 코칭 스태프, 모든 선수들이 다 좋은 성적을 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밥상을 잘 받아 먹었습니다. 현수 형 인터뷰를 봤을 때 현수 형이 운전대 잡느라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버스에 시동 정도는 걸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팬들은 김현수와 박혜민 등 FA들이 내년에도 팀에 남아 완벽한 호흡이 이어지길 소원했습니다. 이번에 김현수 선수가 FA인데 여기 한 곳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꼭 오세요. 2년 만에 탈환한 한국 시리즈 정상의 자리 그리고 그 승리의 주역들과 함께한 잠실의 밤은 팬들의 기억에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사 수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각종 시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 뒷수습을 매번 정부가 도맡아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윤석열 정부는 불이익이 치명적일 거라며 줄곧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하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의료계를 향한 으름장은 결과적으로 공연불이 됐습니다. 의정 갈등 수습을 떠안은 새 정부는 지난 9월 마지막으로 복귀한 다수 전공의가 공백 없이 일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나는 레지던트도 6개월 먼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고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은 인턴도 내년 초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8월까지 성실히 수련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올해 3월 먼저 병원에 돌아간 전공의 등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또 지난 7월 학교로 복귀해 내년 8월 졸업하는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합니다.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던 올해 초 전문의와 국시 합격자 배출 절벽을 경험한 터라 어떻게든 의사 양성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으로 읽힙니다. 다만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간 환자 피해와 국가 예산 소모 등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는 끝내 가리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공언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갈등 재발이 우려되는 등 정권을 떠나 의료개혁 자체가 손대기 꺼려지는 난제가 된 형국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해마다 6만 명의 신규 희귀 질환자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3%가 넘는 사람들이 같은 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만큼 치료법도 흔치 않다 보니 억대 치료비가 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론병은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 전체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잦은 복통과 설사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장염 증세가 좀 심하게 왔었거든요. 큰 병원에 갔더니 증상을 한 달 정도 설사와 복통이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크론병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한 해 크론병으로 새롭게 치료를 받는 환자는 5천 명이 안 되지만 희귀질환 중에는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희귀질환은 모두 1,165종이고 신규 환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도 4%를 차지하고 있고 로비노 실버만 스미스 증후군, 선천성 골경화증처럼 한 해 신규 환자가 1명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병이 희귀하다 보니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 가운데 3.4%인 2천여 명은 발병한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52만 원, 이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은 68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장 진료비가 비쌌던 고시해병은 총 진료비 3억 1천만 원, 모르키오 증후군은 2억 4천만 원, 이형 점액 다당류증은 2억 1천만 원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희귀질환 통계를 공개한 질병관리청은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발전시키고 희귀질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과 정보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서를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우의 몸무게가 늘고 중요한 품질 지표인 마블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단계별 영양 관리와 사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노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 있는 한우입니다. 도축 전 한우가 살아있을 때의 전체 무게인 생체중이 800kg이 넘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한우 한 마리의 평균 생체중은 575kg이었지만 2020년대엔 756kg으로 31% 늘었습니다. 풍미와 식감 등을 제공하는 등심의 지방 함량인 마블링은 고기 100g당 10.7g에서 14.3g으로 33% 높아졌습니다. 이제 증체량하고 그다음에 등심 단면적,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마블링 스코어가 훨씬 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90년대와 비교하면 사양관리 체계도 영양 수준을 세분화하는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우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 각각 건초와 볏짚 중심으로 나눠서 급여해 영양 균형과 사료 효율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섬유질 배합 사료를 직접 제조 급여하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사료비를 최대 40%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시수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 평가 정확도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사료 효율이 높은 한우 개량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 3, 4년 뒤에는 사료 효율이 우수한 시수소 선발과 이러한 정액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 효율이 좋은 시수소가 선발되고 이거를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일단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고요. 이와 함께 환경 부담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비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면 분뇨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연간 18만 톤 감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환기와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축사는 내부에 유해가스가 차는 걸 막기 위해 환기를 해야 하고 개방형 축사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방풍벽을 설치하면 보온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기습 한파나 폭설에 대비해 노후 축사 지붕과 기둥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버팀목을 설치해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국화 품종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 육성 품종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산 국화 신품종,
육성 개통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평가회에서 2020년 개발된 연녹색의 프레시쿨과 2015년에 개발돼 국산 품종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백강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젯밤 9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삼곡항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던 60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A씨는 1시간 20분여 뒤 주변 해상에서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그젯밤 울릉도에서 뇌출혈이 의심되는 87세 A씨를 헬기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A씨는 두통과 마비 증세로 울릉도 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전문 치료가 필요해 해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헬기는 그젯밤 10시 반쯤 이륙해 1시간 만여 포항 경주공항에 도착했고 A씨는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로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내륙에 비가 살짝 지난 뒤 공기가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3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서울 낮 기온 10도까지 오른 데 그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과 전남 지역에만 산발적인 비가 지나고 있고요. 비가 그친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도 점차 강풍특보가 확대되겠고요. 해상우를 중심으로도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3도, 춘천 5.3도, 대구는 10.2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서울 기온 10도, 대전 13도, 전주는 14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